금요일도 역시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리포트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인사이트들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전 프로 갖고 싶어요, 저. 네, 그러시죠 뭐. 아니 뭐 아빠야? 뭐야? 저한테는 아빠 같은 분입니다. 아, 그래? 네. 그러면 보통 이 정도 컸으면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날이에요. 생일은 제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역국 끓여 드리고 그래요? 용돈 드리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 언제까지 지금 아직 애인데. 아직 장관 같다 아주 그냥. 네,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비전 프로 최근에 저기 뭐야 리셀로 해가지고 700만 원, 8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판다고. 어디 가서 팔? 모르겠어요. 있죠? 뭐 중고나라인지 당근마켓이 당근마켓? 그 리셀을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당근마켓? 응. 그게 발매는 또 미국에서만 아직 안 팔잖아요. 나왔어요. 텐데. 그 예약해가지고 예약해서? 받아서 이렇게 리셀하고 하나 봐요. 아, 그래서 뭐 한번 그럴 샤넬 수는 백인가? 있는데 음. 사전 예약 끝났나요 지금? 끝났을 거예요. 그날 2일 날 바로 2일 했는데 날 바로 매진됐대요. 와. 그러니까, 예. 뭐, 미국 가서 하나 사오시죠. 그래서 그거 그 안 뜯고 한 20년 지나면 한 2천만 원 하지 않을까? 아니 그때 그러잖아. 아이폰 가장 첫 초기 모델, 버전. 초기 버전이 제가 정확히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렸고 그 뭐죠 테슬라 그 모델 S 전에 그 로터스 그 테스트 모델 그 중국에 컨테이너에 갇혀 있던 거 이름 누가 뭐였죠? 막 되게 비싸게 샀다고 구할 수 있으면 박스 안 뜯고 자식한테 구해서? 물려주면 자식한테 물려준다. 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뭐 사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여쭤본 건 아니고 사줄 수 있는지 물어본 건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제가 리셀하는 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면 저보다 더 많이 버실 것 아니, 같아요. 전혀. 방송이 몇 개입니까 방송이 지금? 저는 무료로 막 하니까. 무료로? 그럼요. 그래요? 자, 그럼 네. 시장 동향 잡선은 여기까지 하고 시장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이제 간밤에 사실 테슬라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12% 정도였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오늘도 약세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초가는 조금 소폭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급락 출발은 아니었어요. 어제 미리 좀 많이 선반영 빠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인텔이 1분기 가이던스 하회 때문에 시간에 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또 많이 빠질까 했는데 그래도 좀 덜 빠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했고 기관은 현 선물 매도 출발 보였고 정유, 화학, LPG, 그다음에 건설과 조선해운, 철강,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로서는 AI 챗봇과 인터넷, 그다음에 통신 장비나 웹툰 게임 등이 강세 출발입니다. 근데 제가 정유, 화학, LPG, 건설, 조선해운, 철강 어떤 느낌 드세요? 옛날 산업? 네, 낙폭과대 경기 경기 민감주. 아. 그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뭐 부양책이나 지준율이나 인하, 그다음에 다음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한층 고조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 들려요. 현지에서도.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발표도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 들려서 아마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실적과 상관없이 이제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 업종이 낙폭 과대 섹터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현선물 매수 확대로 시장 상승 전환했고요. 10시 30분 기준 코스피가 2,5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2,400 막 갔을 때 뭐 더 깨지냐 막 말들이 많았는데 벌써 100포인트 정도 가까이 올라온 그렇네요. 거예요. 그래서 꽤 이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온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낙폭 과대였던 2차 전지, 그 다음에 건설, 철강, 이때 이제 10시 30분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아침에 좀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건설, 철강이 굉장히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주도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소위 봤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수매수하면서 오늘은 희한하게도 아시아 쪽에서는 단독적인 강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딴 쪽은 많이 빠졌고 일본도 좀 빠졌어요. 1.3% 정도.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순매수 전환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 때문에 낙폭 과대했던 성장재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던 외국인 자금 이탈도 줄어들면서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이제 회복하는 양상을
장중에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올해 약세를 보였던 2차전지, 헬스케어 등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2,500선까지 근접하던 코스피는 12시를 지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쭉 그다음부터 밀렸고요. 1월 들어서 유독 아시아에서 부진했던 코스피가 오늘 2차전지 급반등 영향에 수익률 갭 매국에 나선 모습을 보였지만은 뒷심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이제 2,502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아마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20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가운데 이 중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포스코 홀딩스가 차지하는 상승 비율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얘네가 다 했네요. 네, 거의 이제 2차 전지 쪽이 오늘은 어느 정도 다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 강세가 뚜렷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HDC 현대산업개발이 장중 8% 급등했고요. 증권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 정책에 힘입어서 미래에셋증권이 급등했고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적인 급반등 속에 철강, 금속과 화학이 강세였고 전기전자 내에서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도 강세였습니다. 종목단에서는 특징주가 AI 플랫폼 내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자금 유입됐던 롯데정보통신이 장중 27%대 급등세였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세 상승했는데 업종별로는 제약과 일반 전기전자 강세였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차전지 급반등이 지수 상승을 이제 주도했습니다.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 리보세라립의 미국 FDA 허가 기대감에 HLB는 장중 19%대 급등했고요. 반도체 IT 하드웨어가 약세였고 특히 연이은 급등했다는 피로감에 제주 반도체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 8% 정도 또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두 분의 코멘트를 좀 듣고 싶은데 이 다른 아시아장이 빠질 때 요렇게 우리는 살짝 오르는 거 그리고 서프라이즈 나올 때는 오히려 또 꼬라박는 거 약간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 종잡을 수 없는 흐름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짧게만. 순환매 키 맞추기에는 해석이 필요 없다. 순환매 키 맞추기. 우리가 대만, 중국, 한국이 이제 동시에 박살나다가 네. TSMC 실적 발표하고 대만이 먼저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엊그저께부터 중국이 진주를 낮추고 중국이 이틀 연속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는 막 빌빌대고 있을 때 이제 대만 올랐고 중국 올랐으니까 다음에 한국이네. 근데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지면서 사실 이거는 뭐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중국 올랐고 대만 올랐으니까 이번에 우리 차례. 이 정도뿐이 오늘 뭐 아주 특별하게 시장에 호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중에 막 쏘아 올리니까. 부장님은요? 네, 뭐 일본이 이제 좀 많이 올랐고요. 일본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PBR 한 배 미만에 대한 뭐 약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부의 의지, 뭐 지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본 시장에 뭐 국부 펀드가 좀 몰렸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 미팅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 쪽에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많이 올랐는데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본격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적이 나오면서 막간 이제 경기를 좀 부양하는 네. 그리고 지수도 좀 이렇게 약간 지지를 반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증한 펀드도 이제 이야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어지간히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급반등이 안 나온 이유는 더 많은 정책을 시장은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러면 중국이 좀 받쳐주면 사실 빠질 때 같이 빠진 게 한국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 업종이 반응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유독 이제 한국만 올랐다 하지만 사실은 20포인트 정도 이상 오르다가 이제 8포인트대로 끝나긴 했는데 네. 약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2,400포인트 갔을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잖아요. 여기서 얼마 더 빠질 건가, 뭐 바닥이 PBR이 0.83배가 맞느냐, 그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서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그래도 반등 국면을 좀 가는 거고요. 일부 이제 증권사 퀀트나 다른 쪽을 보더라도 중국의 이번에 어떤 부양책이 좀 구체화되는 것이 또 이어지면 우리도 코스피가 적어도 2,600포인트대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은 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본다는 코멘트도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이제 그런데 업종이 문제겠죠. 기존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조선, 뭐 철강, 화학, 뭐 건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중국과 관련된 민감 업종들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업종이 수급이 좀 돌고 있고 하물며 통신 장비주까지도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의 업종의 단기 순환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기여도가 컸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뒤에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은 건설기계 가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 수혜 기대감 역시 이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단기로 주가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또 제기가 되면서 살살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인프라 관련된 이슈가 되는 거죠. 건설 장비주들 차트 보시면 엄청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서 계속 횡보하고 갔었던 거고요. 거래당도 안 실렸던 모습인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기대감 역시 건설 기계 업종에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학주도 그렇게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 NCC 순수화학도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이틀간 보니까 한 10에서 15% 정도나 급등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건설 장비 업종에 대한 단기 주가 바닥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의 24년 실적은 감익이 확실해 보인다고까지 언급을 하면서도 북미 시장 호조로 감익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주택용 건설 장비 수요가 붙을 수 있다고 밝혔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나 HD 현대건설기계가 올해 증액 가능성이 있고 작년 정도의 실적만 거둔다 하더라도 25년도부터는 양사의 통합 플랫폼 시너지가 부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은 경기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구조적인 성장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양사가 이제 23년 합산 영업이익은 6,755억 정도가 되는데 향후 몇 년 내에 영업이익 합산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합산 시가총액이 뭐 전일 기준이겠죠. 2조 4천억 정도는 너무 싸다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 지준율 하락 기대 이런 것들이 또 그쪽 현지에서도 건설 장비 업종의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봄바람이 불고 1분기 이후에 계절적인 수요와 봄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는 단기 바닥 분위기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 미국의 건설 장비 PPI인데 생각보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PPI 지표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확실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건설 장비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 추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보면 최근에도 한 2, 3년간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 그림이 그려졌다는 점에서 업황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빠져 있었고 관심을 못 받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중국 시장이 돌아들면 이제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진성 TC나 뭐 건설기계, 뭐 DY 파워,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오늘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속성이 있습니까?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는 데에 대한 그런 매기, 쏠림 이게 지속성이 있어요? 일단 작년에 엄청 좋았는데 하락한 이유는 실적보다 많이 하락한 이유는 전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피크아웃. 야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뭐 미국이 피크아웃이 아닐 수 있다. 왜냐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친환경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인프라 투자할 거거든. 그러면 미국이 피크아웃이 아니고 갑자기 엊그저께 중국이 부양책 한다? 그러면 지금 양대축이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은 굉장히 안 좋아 있는 상황이고 건설기계나 이런 쪽이 미국은 굉장히 좋은데 더 올라갈 게 없는 것 같아라고 해서 주식을 파는 상황이었는데 네. 미국이 좀 더 갈 수 있고 중국이 살아난다? 그러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붙어준다. 그래서 또 반대하는 게 그쵸. 아닌가. 어제도 이제 자동차 섹터 말씀드릴 때 밸류 싼 건 다 아는데 이제 국내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제 1분기 배당까지는 수급이 좀 유지가 되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최근에 약간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그 마켓 쉐어가 조금 빠지는 국면이 보이기 때문에 다소 좀 확인이 필요하다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포트에서 2028년도까지 5년 동안은 수요가 짱짱하면서 28년 정도의 피크가 나온다 이런 리포트를 또 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뭐 피크아웃 논란은 항상 뭐 국내 시장에서는 있는 건데 이제 건설기계는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내 및 미국 주파수 경매 기대감 등의 통신 장비 상승입니다. 네. 이 업종은 사실 언급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2, 3년 동안 빠진 상태에서 간다 반등 나온다 한 게 벌써 이제 몇 번째인지는 모르고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정프로가 2019년 12월에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언급하기가 쉽지 않았고 최근에 언급 빈도도 거의 뭐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네네. 근데
뭐 최근 1월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제법 많이 들썩여요. 네, 꽤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는 날은 또 급등하고 막 이런 네.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섹터를 이제 많이 커버했던 게 하나증권의 이제 연구원께서 많이 네, 커버를 네, 하셨는데 뭐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에 그럼요. 대해서 많은 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실망도 많이 하고 그에 대한 언급도 많이 이제 연구원에 대한 언급도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만 네. 아무튼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어서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도 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가져와 봤는데 결국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언급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주파수 경매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 부분 국내와 해외 쪽의 주파수 경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상에 보도된 과기부 일정을 감안한다면 이제 설 연휴 전후로 장기 주파수 공급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이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했고요. 이제 주파수 할당 공고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2019년에 280MHz에 대한 신규 주파수 투자가 국내 통신 장비들의 실적 향상이 됐고 그 뒤에 2018년부터 19년까지 통신 장비 업체들 주가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국내 주파수 경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도 24년 주파수 경매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 트래픽 증가 때문에 이제 주파수 공급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 주파수 경매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를 됐는데 AT&T나 버라이즌이 이제 이번에 각각 3 그다음에 4 7, 12GHz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4나 7, 12GHz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면 통신업계에 좀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는 이번 동주파수가 6G 앵커 주파수로 등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차나 UAM 등의 운송용 IoT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포커스가 좀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5G도 제대로 투자 안 했는데 웬 이제 와서 6G냐, 뭐 어드밴스드 뭐 무슨 5G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좀 이제 와닿지는 않는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파수 경매가 들어간다면 조금 주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넓은 주파수 대역폭도 투자 기기 때문에 높여주겠지만은 차세대 서비스 개화 기대감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통신 장비주 상승을 이끌 모멘텀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또한 이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25일 날 5G 28GHz 주파수 경매를 시작했는데 낙찰 후에 주파수 낙찰가에 대한 분납이 이루어지고 의무 설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경쟁 통신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통신 장비주에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적은 스몰셀 사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관심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하나증권에서 자료를 따왔는데 여기 보시면 5G 가입자당 트래픽은 그래도 꾸준하게 늘어왔습니다. 막대 그래프 보시면 어쨌든 늘어왔는데 트래픽도 늘어나고 또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든지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래픽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5G 관련된 기기가 5G 전용 기기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그 가입을 하면 대부분 다 5G 전용 폰으로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일단 5G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건 LTE 요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싼 요금으로 바꿀 그렇긴 수 하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5G 기계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SKT가 이 얘기 싫어하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자료는 네. 5G 가입자당 트래픽. 그러니까 가입자당 트래픽은 확실히 올라가고는 있어요. 한 많아지고 사람당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당 데이터를 더 많이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조금 중간 요금제나 뭐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입자당 트래픽은 확실히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정확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수급도 없었고 빈집이고 너무 많이 낙폭과대이고 고점되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안 좋아도 지금 말씀드렸던 뭐 NCC라는 이런 것도 올라오고 몇 분 뭐 건설도 막 올라오고 이렇게 보이니까 통신 장비주도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 단기적으로 확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것 뭐 정프로가 팔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그거 확인 못해요. 그 보니까 한 50종목 있던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니까 그냥 사실은 펀드죠. ETF야 ETF. 정프로 ETF.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6G, 뭐 5G 여기에 대한 기대감 좀 커지면서 주가도 슬슬 좀 반응하고 있는데 지속성 있는 건 좀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이제 거고. 주파수 경매 나오고 그때 2019년 올라갈 땐 한 1년 정도 먼저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숫자 나오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맞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한참 전부터 네, 굉장히 네. 급등하고 네, 그때 숫자 안 나오니까 못 따라갔죠. 맞아요. 이게 왜 올라가지 막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재현이 될런지 아니면 한번 속았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속지 않는다고 보는 건지 그건 뭐 시장에 좀 달려 있겠죠. 저도 사실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전 프로 쪽으로 가볼게요. 애플 비전 프로 흥행 속에 삼성 등 주요 기업의 XR 기기 출시 기대감, 메타버스 AR, VR 카메라 모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애플이 최근 출시한 XR 기기 비전 프로가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이 본격화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도 가만히 안 있겠죠. 계속 물건을 만들 거고 역시 이제 중국 업체들도 만들 걸로 보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지금 비전 프로 이제 사전 예약 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뭐 돌풍이 있다고 이제 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오곤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국내 경쟁사들이 이제 XR 기기 시장에 참전을 하겠죠. 속도를 높일 것이고 삼성전자는 매년 이제 상하반기 1회씩 엄폐 행사를 하는 업계에서 늦어도 빠르면 6월, 늦어도 하반기 또 언팩 행사, 어쨌든 올해 내에는 삼성전자, 퀄컴, 구글 등의 반 애플 동맹의 XR 헤드셋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우시면 이게 비전 프로. 외사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헤드라인을 제가 따온 건데 이게 뭐냐면 애플 비전 프로 프리오더 관련된 고민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뭐냐면 첫 사전 판매 주말 동안 비전 프로를 16만에서 18만 대 정도 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좋았죠. 괜찮은데. 근데 사전 판매 직후에 매진이 됐고 모든 모델의 배송 기간은 수시간 내에 5주에서 7주까지 연장됐다.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내에 매진이 되면서 내가 배송받을 수 있는 기간이 5주에서 7주까지 연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요 우려 사항이 고민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예약 주문이 시작된 뒤에 48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배송 시간이 추가로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18만 대 정도까지는 판매를 했는데 몇 시간 내에 7주까지 배송 시간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48시간 동안 계속 쳐다봤는데 계속 더 많이 팔리려면 어떻게 돼요? 배송 시간이 더 늘어야 되죠. 근데 이제 더 트래픽이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추정이죠, 추정. 아니 본인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 핵심 팬이나 헤비 유저들이 주문을 마친 뒤에 추가적인 수요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는 고민치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단에 살 사람들은 엄청 기다렸기 때문에 빨리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이제 18만 대 이상 팔고 50만 대, 60만 대는 분명히 다 팔릴 거라 보는데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48시간 동안 배송 기간을 쳐다보니까 첫 몇 시간 동안 쫙 올라갔던 배송 시간이 48시간 동안 그 뒤에 시간을 보니까 별로 안 늘어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급하게 더 계속 올라왔으면 배송 시간이 뭐 10주 뭐 이렇게 막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고민치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 매니아층에는 좀 먹힐지 모르겠지만 대중화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가격적인 이슈, 그다음에 아주 뭐 얼리 어답터 말고는 그 뒤에 어떤 일반적인 수요를 끌고 가는 것은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는 거죠. 지금 전기차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금 전기차도 처음에 얼리 어답터에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지금 그 다음에 대중화가 안 돼서 수요가 이제 많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내가 봤을 때 이거 400만 원짜리 이거 헤드셋 이거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박 나겠네. 뭐 아무튼 뭐 고민치 아니 그리고 여기 네. 여기 세 분 중에 네. 이거 한국 들어오면 살 사람 있어요? 저는 안 사줄 건데요. 33%네. 와 많은데 그러면? 아 근데 이게 왜 여쭤봤냐면 네. 요 고민치 우려가 사실 우려인가? 왜냐면 네. 세상에 있는 거가 새로운 애플의 버전으로 나오는 거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다른 메타퀘스트랑은 좀 다른 영역의 어쨌든 기기인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이게 뭔 줄 알고 사겠어요. 리뷰 보고 그러고 사겠죠. 나는 일반 사람 아니다. 아 너희보다 좀 앞서 있다. 일반인 너희가 뭘 알겠냐? 죄송합니다. 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죄송하실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건 이제 판단의 영역이고 사실 시간이 지나봐서 확인되는 거니까 아무도 맞습니다. 모르는 건데
뭐 일례를 들어보면 뭐 애플이 비전 프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있는 지금 TV가 55인치 LED TV예요.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네. 아직도 너무 잘 나옵니다. 삼성전자 제품인데 그때 당시에 10년 훨씬 넘은 전에 샀을 때 그때 당시에 가격이 550만 원이었어요. 55인치 LED TV예요. 네. 근데 단종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왜 좋았냐면 한참 그때 아바타 이후에 3D가 유행하면서 이 TV가 3D TV로 이제 유행을 했고 일부 이제 나오다가 완전히 이제 너무 비싸서 단종이 돼 버렸는데 네. 3D 안경을 주거든요. 그래서 3D 관련된 컨텐츠가 나오면 충분히 그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D 그냥 일반 화면도 거기서 기능을 누르면 뭐 컨버팅을 해야 되나 그게 돼서 일반 화면이 2D가 3D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보면 어쨌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단종되고 그다음에는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리 어답터가 사고 그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게 가격적으로나 뭔가 환경이 안 맞으면 그것도 문제는 이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확장성이 없으면 역시 맞습니다. 기기만 갖고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컨텐츠가 생각은 중요하다.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 드릴 텐데요.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SM1130 모델 이게 i130인지 이게 SM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XR 헤드셋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특허 관련된 이 사진이거든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게 XR 헤드셋을 이렇게 개발 중인 특허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뭔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특허 이슈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요즘에 뭐 절대 반지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절대 반지. 스마트 링 그런 것도 나오고 뭔가 이제 지금 이제 뭔가 새롭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비전 프로가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가 뭐죠? 모델 솔루션, 나무가, 파트론, 세코닉스 등의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고 그 외에도 메타버스나 AR, VR 관련된 테마주로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뉴프렉스 관련된 리포트가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게 있는데 뉴프렉스도 물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 잘 갔죠. 네, 그것도 급등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뉴프렉스 관련된 설명하는 내용 중에 네. 와닿는 게 뭐냐면 이게 UEVR입니다. UEVR. UEVR? 네, UEVR. 이게 뭐냐면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NC소프트 게임이라는 거 보면 언리얼이라고 돼 있어요. 그 엔진 이름이거든요. 게임 개발하는 개발할 물리 때 툴. 엔진, 물리 엔진. 그래서 뭐 그런 언리얼 엔진인데 이 그 언리얼 엔진 기반의 PC나 콘솔 게임을 무료로 XR 형식으로 바꿔주는 이야. 구현 프로그램입니다. 좋다, 좋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그 메리츠 증권의 이 리포트를 보면 뭐 철권이나 이 다른 어떤 게임에 대한 예시가 들어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뭐 게임들 슈팅 게임이나 다른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언리얼 엔진에 기반의 PC나 콘솔 게임이 이렇게 UEVR 프로그램을 써서 변환을 하면 XR의 생동감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로 진짜 보는 사람처럼. 예, 생생한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PC 콘솔 게임 속의 세상을 직접 들어간 것 같은 몰입감을 소비자한테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컨텐츠의 강화예요. 시장에서 컨텐츠가 없어서 뭔가를 하드웨어가 이제 안 팔린다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UEVR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현재 이걸 통해서 XR로 제공되지 않았던 약 1000여 개의 게임이 XR 게임으로 변환 가능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언리얼 엔진으로 된 게 1000여 개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는 거죠. PC나 콘솔 중에. 그러면 이게 만약 프로그램이 접목이 되면 실제 XR VR로 구현되는 게임이 신규로 좀 1000개가 지금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충분한 뭔가가 제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콘텐츠가. 이게 근데 뭐 영화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XR 시장은 2020년 10월 퀘스트 2 출시 이후에 가격적인 진입 장벽을 낮춰서 단기간 흥행은 성공했지만 컨텐츠 부족 때문에 대중화 실패한 거죠. 2020년도에. 근데 비전 프로 출시로 XR 시장에 대한 기대가 고전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는 UEVR이 XR 시장의 컨텐츠 부족을 해소시켜주고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UEVR 효과를 반영해서
상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보급형 오큘러스 XR 모델도 이게 199달러 정도가 유력하다고 그러는데 이 올해 출하는 예상치를 기존에 500만 대에서 800만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야. 매치 증권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릴 거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은 게이머들의 XR 시장 유입을 늘리는 효과가 예상되는데 보급형 모델은 XR 시장 신규 진입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이제 보급형 모델은 중국 시장에 첫 판매가 이루어지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콘솔형 게임기의 연간 판매량도 2천만 대를 상회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출하량이다 봤고요. 올해 S24 내 또 울트라 모델 판매 비중 상승하는 것도 FPC 공급 비중은 누프럭스가 좋다. 그래서 이제 누프럭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UEVR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관련주를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뉴플렉스가 이제 그런 게 뭐 해당된다고 일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좀 저희가 언급을 해봤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VR, XR 관련된 그 디바이스 내 FPCB 사용용 동향인데 뭐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위쪽에 그림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적외선 센서라든지 카메라, 뭐 손잡이 등등에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제품에 따라서 그 각각의 카메라 수량입니다. 카메라 몇 개 들어가는지. 예, 그렇죠. 퀘스트 1에는 4개, 그 다음에 퀘스트 프로는 10개, 그 다음에 비전 프로는 12개 정도.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그쪽의 수익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VR, AR의 시장 전망인데요. AR 디바이스, VR 디바이스, 그 다음에 성장률인데 성장률이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이제 성장을 계속 한다는 게 추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면 뭐 그런 대로 시장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핵심은 아마 컨텐츠일 것 같아요. 컨텐츠입니다. 네. 아까 언리얼 엔진을 XR로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그렇죠. 뭐 이게 잘 모르지만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을 다 XR로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그래서 뭐 명예카님도 이제 사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끼시고 프린세스 UEVR 이런 거 프로그램을 하면 써서 왜 그런 거 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임들. 미소년. 그렇죠. 나오는 거. UEVR을 끼시고 뭐 성인 동영상을 본다든지 몰입감을 느끼시면서 할 수도 있죠. 와, 아저씨들 진짜 민준이 살 언리얼 빠지겠네. 엔진이 얼마나 대단한 이 살 소프트웨어 빠지겠어. 살 아트인데 빠지겠어. 그거를 아이고. 프린세스 메이커랑 성인 동영상으로 살 연결을. 빠집니다. 네. 네, 우리 와.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술의 진화는 성인용부터 먼저 사실 맞죠. 진화를 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사실입니다, 정말. 예. 그거 팩트예요, 팩트. 네, 제가 웃기려고 말씀드린 건 처음에 아니에요. 케이블 TV, VHS 네, 뭐 저기 뭐야 다 그렇게 성장한 거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까지. 주식 때문에 보는 거죠. 뭐 때문에 보는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뭐 좋아서 보겠습니까? 근데 진짜 애플의 비전 프로를 제가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여기서 안 만드는 이유가 개발자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걸 만들어서 팔려서 돈을 벌면 고생해가지고 만들겠는데 결국 이거 만들어도 뭐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iOS 앱스토어의 생태계는 애플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뭐 하는 개발을 해놓으면 많이 팔리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컨텐츠의 개발을 애플의 비전 프로에서는 그래도 뭔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거 한번 가볼게요. 정부 NDC 수립 계획 기대감, 테슬라 급락,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여러 가지 재료가 겹치면서 2차 전지 상승입니다. 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이제 북미 지역 성장률이 작년에 한 57%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네. 그렇고요. 올해는 이제 30% 초중반으로 약간 주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30% 성장도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성장률 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쪽으로 간다. 이제 이걸 이제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최근에 항상 말을 많이 했던 캐즘이라는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쪽에 이야기가 LG 엔솔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빠지면 적극적인 가격 인하가 되고 보급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 소비자 구매 심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물량이 는다 이 이야기를 늘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겠죠. 아무튼 그리고 테슬라도 25년 정도부터인가 레드우드 모델로 일단 뭐 중적 저가 모델 낸다고 하니까 가격이 빠지면 저도 테슬라 한번 사볼만 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 전기차로.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들기 때문에 아마 한 향후 1, 2년 내에는 아마 물량을 좀 늘리면서 충분히 일반인들도 이제 손이 갈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테슬라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게 이제 NDC라고 하는데 NDC. 그와 관련된 윤곽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예정하는 가운데 이제 올해 누적 기준 90만 대 목표인 무궁화차 보급을 위해서 고성능 전기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차등 구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짓냐면 굳이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간 것에 대한 의미를 따지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LFP 배터리 있죠. LFP 배터리에서 다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 전기 수소차 보조금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이니키는 하이 이쪽 3원계 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LFP 쪽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이익을 못 주니까 상대적인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3원계 쪽은 좀 좋다라고 이제 시장은 분석도 했다라는 평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네. 사실 분위기로 봐서는 실적이 당장 1분기도 당장 좋아질 상황도 아니고 많이 빠진 거 그 정도였고 또 테슬라도 어제 12%나 빠졌고 또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중국차 대단하고 뭐 중국의 브랜드가 거의 뭐 글로벌을 엄청나게 잘할 것이다. 장악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주가 빠지길 원하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전지 쪽이 오늘 올랐다. 뭐 그런 것은 다소 좀 여러 가지 낙폭 과대 등등과 포함된 이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이상해. 테슬라 마이너스 12% 빠지는데 또 오르고. 우리는 그 전에 많이 맞았잖아. 야, 그만 좀 때려라. 이상해. 이상하잖아요. 테슬라 조금 맞을 때 우리는 이만큼 맞았으니까 선반영. 이상해. 선반영.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뭐 VR, AR 게임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뒤에 심층 인터뷰에 우리 미래에셋의 이미석 연구원 모시고 게임에 대해서 지금 이거 무슨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건지 한번 엮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부장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부장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